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BEV는 10.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 감소, PHEV는 2.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HEV는 1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HEV 판매량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현대차의 BEV는 6,1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9% 감소, HEV는 13,4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기아차의 BEV는 1,4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9.3% 감소, HEV는 9,087대로 전년 동기 대비 79.4%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현대 및 기아의 BEV 판매량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시장에서 업체별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46,1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감소, 2위는 GM 15,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3위는 포드 6,7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 감소, 4위는 현대차 6,10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 감소, 5위는 폭스바겐 4,3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 6위는 BMW 3,9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 감소, 7위는 혼다 3,98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 8위는 리비안 3,6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 9위는 닛산 3,4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10위는 스텔란티스 2,3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65% 증가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 5월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GM 89% 증가, 혼다 473% 증가, 닛산 33% 증가, 스텔란티스 2,86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시장에서 총 배터리 탑재량은 9.7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고 배터리 업체별로 분석해보면 LGES는 3.1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파나소닉은 2.1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 삼성 SDI는 1.3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SKU는 0.8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 감소, CATL은 0.9기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8% 감소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LGES와 삼성 SDI의 배터리 탑재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파나소닉, SK온, CATL은 4월에 역성장하였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을 예상한 자료가 발표되어 간단히 언급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현재 파나소닉 네바다에서 2170 배터리 50기가는 모델 Y 및 모델 3 사용, 2025년 테슬라의 텍사스의 자체 내재화 4680 20기가는 사이버트럭 사용, 2025년에 파나소닉의 와카야마에서 4680 소량 생산 시작, 2025년 파나소닉의 캔사스 2170 30기가는 테슬라의 신규 저가 전기차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LG엔솔의 오창 4680 10기가,
2026년 LG엔솔의 아리조나 4680 20기가 배터리 공급망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은 2026년 이후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3월 5일 한국에서 진행한 인터배터리에서 LG엔솔은 3원계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BYD 또한 참가하여 LFP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하였습니다. 46 시리즈 원통형에서도 3원계와 LFP 전쟁이 예상됩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볼륨 모델을 분석해보면 GM의 입장에서는 이쿼녹스 EV의 판매량 증가가 중요하며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이쿼녹스 EV와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량 성장률이 중요 포인트라고 팩트체크는 분석합니다. 2025년 4월 3일 트럼프가 각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고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팩트체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자료들, 와,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화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쵸.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테슬라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최근 상표 출원 소식하고 곧 시범 운영 들어간다는 계획이 딱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그 상표 출원부터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가 이 상표 출원의 그 법적인 의미? 이걸 좀 강조하던데 이게 그냥 이름 하나 짓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테슬라 로보택시 상표 출원 이게 서비스 자체는 물론이고 앱, 심지어 차량 관리나 보호까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정말 그냥 이름만 붙인 게 아니네요. 그럼 다음 단계인 시범 운영 계획은요? 이것도 자료에 꽤 자세히 나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네네. 모델 Y로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규모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eFence라는 가상 경계 안에서 운행한다고 하죠. eFence요? 이게 뭐 일종의 안전 테스트 구역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쵸. 미리 딱 정해놓은 지역 안에서만 다니게 해서 뭐랄까 초기 운영의 어떤 안전성 같은 걸 높이라는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아직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그 FSD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원격으로 인력이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개입도 하고요. 아, 그럼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는 최종 목표랑은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FSD 로보택시 상용화라는 그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쌓고 또 안전성 검증하고 그런 단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일종의 중간 단계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다른 분석자로 보니까 그 잠재적인 영향력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일론 머스크가 택시비가 지금보다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주장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걸 아예 그 개인 차량 소유의 종말 이런 거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와, 개인 차량 소유의 종말이요? 네, 특히 서울처럼 교통 복잡하고 아시겠지만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주차도 힘들고. 네, 이런 도시에서는 그냥 필요할 때 저렴한 로보택시 부르는데 자가용 굴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와. 그 보고서 표현대로라면 진짜 실현만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겠네요. 상상만 해도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물론 기대는 큰데 근데 또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좀 신중론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 맞아요. 이게 과연 현실화될까 아니면 그냥 또 뭐 후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그렇죠. 머스크의 약속이 과연 언제 또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법지나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하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겠네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상표 등록부터 시작해서 원격 감독 하에 시범 운영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맞아요. 그렇지만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정리하면 상표 출원으로 사업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고 오스틴에서 제한적이지만 시범 운영 곧 시작하고요. 장기 목표는 FSD 로보택시지만 이게 실제로 언제 가능할지 그 시기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 잠재적인 파급력만큼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의 기술 개발 소식 이걸 넘어서서 미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님의 자료들이 주로 비용 절감이라던가 교통 효율성 이런 데 주목했지만 네. 정말 만약에 로보택시가 우리 일상이 된다면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시의 모습, 그 형태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도시 설계나 생활 패턴까지요. 네, 어쩌면 단순히 이동 수단이 바뀌는 걸 넘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2025년 5월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BEV는 19만 3,4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 PHEV는 10만 8,1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1% 증가, HEV는 37만 9,1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 1월에서 5월 6일 판매량을 보면 BEV는 95만 1,65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 PHEV는 47만 3,03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 HEV는 196만 7,0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유럽 시장에서 BEV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 월별 BEV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6.9% 증가, 11월에 0.9% 증가, 12월에 마이너스 0.2% 감소, 2025년 1월에 37.3% 증가, 2025년 2월에 26.1% 증가, 2025년 3월에 23.6% 증가, 2025년 4월에 27.8% 증가, 2025년 5월 BEV 판매량은 19만 3,493대로 27.2%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23.1% 감소, 11월에 마이너스 28.4% 감소, 12월에 14% 증가, 2025년 1월에 마이너스 45.2% 감소, 2025년 2월에 마이너스 40.1% 감소, 2025년 3월에 마이너스 28.2% 감소, 2025년 4월에 마이너스 49% 감소, 2025년 5월에 마이너스 27.9% 감소하였으며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2025년 5월에 독일은 4만 3,06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 영국은 32,73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 프랑스는 19,4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8.7% 감소. 노르웨이는 13,3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69.6% 증가. 벨기에는 11,3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덴마크는 19,9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 네덜란드는 14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스웨덴은 9,4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 스페인은 8,9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1% 증가. 이탈리아는 7,118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하였으며 프랑스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2025년 1월에서 5월 누계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독일은 20만 1,5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 영국은 17만 7,48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 프랑스는 11만 9,4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1% 감소. 벨기에는 6만 4,21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 노르웨이는 5만 2,9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 네덜란드는 5만 2,05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덴마크는 4만 5,0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5% 증가. 스웨덴은 3만 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 이탈리아는 3만 6,7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4% 증가. 스페인은 3만 5,0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하였으며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 합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29% 감소, 11월에 마이너스 25% 감소, 12월에 마이너스 3% 감소, 2025년 1월에 31% 증가, 2025년 2월에 21% 증가, 2025년 3월에 17% 증가. 2025년 4월 전기차 판매량은 2만 1,986대로 18%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2025년 4월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보면 CATL은 7.4기가, LGES는 2.8기가, SKO는 1.5기가, 삼성 SDI는 1.1기가를 탑재하였고 CATL의 탑재량이 LGES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보급형 전기차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기아 EV3 및 현대 캐스퍼 EV의 본격적인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볼보의 EX30, 르노5 및 세닉 등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2만 유로에서 3만 유로 사이의 신규 보급형 전기차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으로 유럽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전략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유럽 자동차 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면 뭐 큰 변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뜯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쪽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이 PHEV가 확 뜨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현대차, 기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5월 유럽 전체 신차 시장이 작년 같은 달보다 한 1.3% 소폭 성장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현대차 기아 판매량은 오히려 2.5%가 줄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으로 봐도 한 2.2% 감소했고요. 전체 시장은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인데 주요 업체인 현대차, 기아 판매는 줄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시장 점유율 자체는 8.0%로 4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이게 벌써 4년 연속 4위거든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다음이니까요. 네, 4년 연속이면 대단하긴 한데 그렇죠. 하지만 순위는 유지했는데 판매량이 줄었다는 건 글쎄요, 마냥 좋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순위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료 보면요. 5월 유럽 시장에서 PHEV 판매량이 무려 46.1%나 복증했어요. 작년보다요. 46%면 뭐 엄청난 거죠? 네. 순수 전기차 BEV 증가율이 27.2%, 일반 하이브리드 HEV가 14.2%인데 이걸 압도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가솔린은 19.5%, 디젤은 27.6% 급감했고요. 이건 유럽 소비자들이 차를 고르는 기준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PHEV라는 게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쓰다가 방전되면 또 내연기관으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스트레스는 좀 덜 받으면서 그래도 친환경차 혜택은 누리고 싶다.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종의 절충안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 PHEV 시장 점유율이 9.7%로 올라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디젤 점유율 8.1%를 넘어섰다는 거.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디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와, 디젤을 넘었다고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이 거센 PHEV 바람, 이게 현대차 기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를 좀 더 분석해보면 현대차 기아의 유럽 내 PHEV 라인업이 경쟁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현대차가 투싼, 산타페 2종류, 기아는 시드, 니로, 스포티지, 소렌토 4종류, 다 합쳐서 6종인데요. 네, 6종이면 적은 건 아닌데 문제는 경쟁사들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그렇죠. 같은 자료를 보면 폭스바겐도 6종이긴 한데 BMW는 13종,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무려 17종의 PHEV를 팔고 있어요. 17종이요? 와, 거의 모든 차종에 다 PHEV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모든 세그먼트에 PHEV 옵션을 갖춘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 라인업 차이가 실제 판매 실적으로도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PHEV 라인업이 탄탄한 회사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5월 판매량이 3.1% 늘었고 BMW는 5.9%, 벤츠도 2.4% 증가했어요. 다들 플러스를 기록했죠.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반면에 예를 들어 토요타처럼 상대적으로 PHEV 모델이 적은 브랜드, 이종은 판매량이 2.9% 감소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뭘 원하는지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또 있어요. 아, 또 있습니까? 네, 바로 중국 업체들의 거센 공세입니다. 특히 BYD 같은 브랜드들이요. 유럽이 순수 전기차, BEV에 높은 관세를 매기니까 이걸 피하면서 동시에 PHEV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BYD의 PHEV 모델 중에 실유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 5월 유럽 전체 PHEV 판매량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중국 차가 1위를 했다고요? PHEV에서? 네. 그리고 BYD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388%나 폭증했습니다. 388%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경쟁자가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경쟁에서 기존의 강자들이 어쩌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위협적이네요. 네. 중국 제조사들이 이 규제 환경이나 시장 수요 변화를 정말 기민하게 읽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기아처럼 PHEV 시장에서 다소 대응이 늦었던 업체들한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지금 PHEV를 중심으로 정말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핵심은 PHEV죠. 현대차 기아는 비록 4위라는 안정적인 순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격전지인 PHEV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나 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브랜드들에 비해서 라인업 부족 문제로 다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이 PHEV 열풍이 과연 다른 주요 시장, 예를 들면 북미라던가 아시아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까? 아니면 각 지역의 어떤 규제 환경이나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까 하는 점이죠. 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계속되는 기술 경쟁과 변화의 파도 속에서 결국 어떤 자동차 제조사가 가장 유연하게 또 가장 빠르게 적응하면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장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2025년 5월 한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한국 시장 주요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아이오닉 5는 1226대, 아이오닉 9은 867대, 캐스퍼 EV는 687대, 아이오닉 6는 754대, EV3는 1866대, 신규 전기차 EV4는 1373대, EV6는 957대, 레이 EV는 806대, 무쏘 EV는 1167대, 토레스 EVX는 90대, 테슬라 모델 3 및 Y는 6570대, 신규 전기차 BYD의 아토3는 513대를 판매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3 및 모델 Y의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기아의 신규 전기차 EV4는 4월에 판매를 시작하여 5월 판매량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KGM의 무쏘 EV도 월별 판매량 트렌드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연도별 테슬라의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2017년에 303대, 2018년에 587대, 2019년에 2430대, 2020년에 1만 1826대, 2021년에 1만 7828대, 2022년에 1만 4571대, 2023년에 1만 6461대, 2024년에 2만 9750대, 2025년 5월 6에 1만 2835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12% 감소, 11월에 6% 증가, 12월에 마이너스 53% 감소, 2025년 1월에 23% 증가, 2025년 2월에 331% 증가, 2025년 3월에 7% 증가, 2025년 4월 판매량은 1만 2527대로 72% 증가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18% 감소. 11월에 마이너스 1% 감소. 12월에 마이너스 4% 감소. 2025년 1월에 마이너스 1% 감소. 2025년 2월에 24% 증가. 2025년 3월에 10% 증가. 2025년 4월 판매량은 49,475대로 8%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27% 증가, 11월에 55% 증가, 12월에 15% 증가, 2025년 1월에 3% 증가, 2025년 2월에 마이너스 2% 감소, 2025년 3월에 마이너스 4% 감소, 2025년 4월 판매량은 9,222대로 마이너스 28% 감소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차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 합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29% 감소, 11월에 마이너스 25% 감소, 12월에 마이너스 3% 감소, 2025년 1월에 31% 증가, 2025년 2월에 21% 증가, 2025년 3월에 17% 증가, 2025년 4월 판매량은 21,986대로 18% 증가하였으며 현대기아의 보급형 전기차 EV3와 캐스퍼 EV의 본격 판매로 유럽 시장에서 플러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2025년 5월에 현대차의 HEV는 55,2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전월 대비로는 0% 증가, PHEV는 3,9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20% 감소, BEV는 28,23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전월 대비로는 15% 증가하였으며 기아차의 HEV는 35,56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7% 감소, PHEV는 5,3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 전월 대비로는 4% 증가, BEV는 17,677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13%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5월 누계 현대차의 HEV는 24만 7,25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 PHEV는 1만 9,3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 BEV는 11만 6,9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기아차의 HEV는 17만 8,0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 PHEV는 2만 4,676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2% 감소, BEV는 9만 3,6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누계 데이터를 보았을 때 현대기아는 HEV 및 BEV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그룹과 GM의 포괄적인 협력이 미국 시장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현대기아의 신규 전기차 전략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2025년 1분기에 현대의 아이오닉 9, 2분기에 EV4를 판매. 유럽 시장에서는 2025년 1분기에 기아의 EV3, 현대의 캐스퍼 EV를 본격 인도를 시작하였고, 미국 시장에서 3분기에 현대 아이오닉 9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에는 현대 기아의 전기차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판매량 성장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중국 배터리 회사들 자국 시장 등에 없고 큰 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력 보려면 중국 시장 빼고 봐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SNE 리서치 최신 자료 보면서 K배터리 현 위치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중국 빼고 보면 상황이 다른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우선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체 시장부터 볼게요. 네네. 전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한 309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 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40%요? 시장 자체는 정말 뜨겁네요. 그렇죠. 시장 파이는 확실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시장은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 K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합산 점유율은 오히려 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합산 점유율이 17.9%로 작년보다 4.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4.6%포인트,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사용량 자체는 늘지 않았나요? LG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사용량 자체는 늘었어요. 각각 16%, 24%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장 전체 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잖아요. 아,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삼성 SDI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용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11% 넘게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탑 10 중에 사용량 줄어든 곳이 일본 파나소닉이랑 삼성 SDI 딱 두 곳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중국 회사들은 뭐 거의 날아다니네요. 네, CATL이 42% 넘게, BYD는 60% 이상 성장했어요. 이 두 회사 합치면 점유율이 벌써 65%가 넘습니다. 와, 이러니까 진짜 중국 빼고 보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SNE 리서치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으로 집계한 중국 제외 시장 데이터입니다. 이건 1분기 기준이군요. 네. 네, 분석 기간이 약간 다른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이 비중국 시장도 작년보다 26.5% 성장해서 약 98기가와트시 규모로 커졌습니다. 여기도 성장세는 뚜렷한데, 자, 그럼 여기서 K배터리는 좀 선방했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네. 더 안 좋다고요? 왜요? 국내 3사 합산 점유율이 40.3%거든요. 작년에는 45.7%였는데 여기서 5.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잠깐만요. 글로벌 전체 시장 하락폭이 4.6%포인트였는데 중국 제외 시장 하락폭은 5.4%포인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우리 안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중국 시장 영향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중국 제외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회사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2위 자리는 지켰지만 성장률이 15%대에 그쳐서 시장 평균 26.5%에 못 미쳤고요. 점유율도 당연히 하락했습니다. 네. 삼성 SDI는 여기서도 사용량이 17% 가까이 급감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SK온이 35% 넘게 성장하면서 선방했어요. 국내 3사 중 유일하게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SK온이 그래도 선방했군요. 다행이긴 한데 그럼 이 중국 제외 시장에서 커진 파이는 다 누가 가져간 겁니까? 설마 여기서도 중국인가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CATL이 이 비중국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요. 네,
CATL이 비중국에서도 1위라고요? 네. 그리고 BYD, 고션, KILB 같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대부분 시장 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와, 그럼 중국 기업들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놀라운 건데요. 이 비중국 시장 상위 10위권 안에 든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가 40.0%입니다. K배터리 3사 합계 40.3%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에, 비중국 시장에서조차 중국 기업 점유율 합계가 우리 K배터리 3사를 추월했다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맞습니다. 2021년만 해도 이 시장에서 K배터리 3사 점유율 합계가 55%가 넘었거든요. 그때 CATL은 14% 정도였고요. 그랬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서 35% 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불과 2, 3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야, 데이터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중국 시장 빼고 봐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뭐랄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전통적인 K배터리 강세 지역이었던 비중국 시장에서의 위축이 더 심각하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특정 시장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데이터들, 결국 K배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던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폭이 더 크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하죠. 그렇죠. 이건 뭐 배터리 산업 동향이나 기술 경쟁, 아니면 투자 전략, 지정학적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그래서 이 급격한 위상병화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정말 생존을 넘어서 다시 도약할 전략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특히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비중국 시장에서조차 K배터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주도권을 잃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게 단순히 가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격차나 뭐랄까 전략적인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양극재 수출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5월 수출 금액은 445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3%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NCM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5월에 307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7%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NCA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5월에 129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 전월 대비로는 4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청주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65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8%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24%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대구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108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9% 감소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수출 금액 급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포항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128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 전월 대비로는 2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천안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51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 감소, 전월 대비로는 11%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울산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34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 감소, 전월 대비로는 31% 증가하였습니다. NCM 양극재 분기별 수출 금액은 2024년 1분기에 1233, 2024년 2분기에 1267, 2024년 3분기에 930,
2024년 4분기에 856, 2025년 1분기에 835, 2025년 4월에서 5월 누계, 수출 금액은 637입니다. NCA 양극재 분기별 수출 금액은 2024년 1분기에 564, 2024년 2분기에 435, 2024년 3분기에 358, 2024년 4분기에 295, 2025년 1분기에 383, 2025년 4월에서 5월 누계, 수출 금액은 221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보면 2025년 4월에 LG엔솔은 3.1기가, 파나소닉은 2.1기가, 삼성 SDI는 1.3기가, SK온은 0.8기가, CATL은 0.9기가로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이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파나소닉의 배터리 탑재량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보면 2025년 4월에 CATL은 7.4기가, LG엔솔은 2.8기가, SK온은 1.5기가, 삼성 SDI는 1.1기가로 유럽 시장에서는 CATL이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성장해서 K양극재 업체들 및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팩트체크는 기원합니다. 2025년 K양극재 업체들의 출하량 가이던스를 언급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은 40% 증가, 포스코 퓨처엠은 30% 증가, LNF는 30% 증가, LG화학은 4에서 6% 증가를 제시하였으며 2025년 양극재 업체들의 출하량 가이던스 예측치대로 흘러갈지 팩트체크가 추적 관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포스코 퓨처엠의 차세대 양극재 개발 동향 관련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 보면 LFP 배터리가 정말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 때문에 그런지 판도가 확 바뀌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기술력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특히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배터리, 이게 가능할까? 그 가능성이랑 또 과제는 뭔지, 이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요. 네네. 이게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2025년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 한 54% 정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역시 가격이 있는 거죠. 기존 3원계 NCM 배터리보다 확실히 싸니까요. 성능은 뭐 약간 타협하더라도 가격 매력이 워낙 크니까 특히 좀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 위주로 LFP 채택이 엄청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기존 강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대응 전략이 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LFP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 새로운 길이요. 그 자료에 나온 LMFP랑 LMR 이런 기술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LFP의 한계를 좀 어떻게 극복하려는 건지?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카드인데요. LMFP, 리튬 망간 인산철이고요. 또 하나가 LMR, 리튬 망간 리치입니다. LMFP, LMR. 네, LMFP는 그 기본 LFP 구조에다가 만간, Mn을 더한 거예요. 이걸로 에너지 밀도를 한 20% 정도 끌어올린 기술입니다. 오, 20%나요? 네, 그러니까 LFP의 약점인 에너지 밀도는 보강하면서 가격 경쟁력은 좀 유지하려는 거죠. 저온이나 고온 안정성도 개선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랩스케일, 그러니까 연구실 수준 생산에는 성공했고 연내에 파일럿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약간 LFP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LMR은 또 다른 건가요? 접근 방식이? 네, LMR은 망간 비중을 더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리려는 조금 더 고성능을 지향하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파일럿 생산에는 성공했고요. 아, 이것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스코 퓨처엠이 고급형인 하이니켈, 또 주력인 고전압 미드니켈,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중저가형 LMFP, LMR까지 거의 모든 시장 영역을 다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다 가져가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LFP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려는 굉장히 좀 야심찬 전략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장을 다 잡겠다. 야심차네요. 이게 성공하면 공급망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럼 이 신기술들이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완성차 업체들 계획에 따라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GM은 한 2028년, 포드는 2030년 이전, 이쯤에 LMR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2028년, 2030년. 네, LMFP도 비슷한 시기, 2028년 전후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군요. 네, 근데 이런 신기술에는 항상 그 기술적인 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만간을 많이 쓰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되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망간 비중이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커져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충전, 방전 반복할 때 가스가 발생해서 배터리 수명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OLO라고 과리튬 산화올이라는 비슷한 계열 양극재가 있었는데 이게 상용화 문턱에서 좀 좌절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이 망간 문제였거든요. 망간이 제멋대로 움직여서요. 그 망간 안정화가 어렵군요. 네.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LMR 양극재 내부 구조 설계를 통해서 이 망간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기술적 진보인데 물론 아직 대량 양산 단계에서의 검증은 남아있죠. 그렇죠.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이걸 수백만 대 차에 넣으려면 대량 생산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과제일까요? 바로 LMR용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전구체요? 네, 전구체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 핵심 소재 만들기 바로 직전의 원료 물질인데요. 이걸 충분히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기존의 NCM 배터리용 전구체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그 일부를 전환할 계획이라고는 해요. 전환해서? 네, 하지만 만약 이게 좀 순조롭지 않아서 중국산 전구체를 들여오게 되면 그 미국의 FOST 규제 있잖아요. 네, 해외 우려기관. 네,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거, 즉 전구체 내재화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단순한 생산 효율 문제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LFP의 도전에 맞서서 LMFP랑 LMR이라는 신기술로 중저가 시장까지 잡으려 하고 동시에 기존 하이니켈까지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망간 안정화라는 기술적 과제, 그리고 전구체 공급망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 최고냐 이런 경쟁 구도를 넘어서요. 배터리 기술 자체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해진다. 네, 다양한 가격대 또 다양한 성능을 갖춘 배터리들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그러면 전기차 대중화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나은 전기차를 만날 기회가 열리는 거죠. 앞으로 이 다양한 배터리 기술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서로의 영역을 좀 인정하면서 공존하게 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 다양한 선택지가 소비자인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